우리는 모두 비밀을 숨기고 살아간다.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될 은밀한 이야기. 하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안전할까? 1784년 한 며느리가 죽었다. 시신은 목을 맨 흔적과 칼에 찔린 상처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묘한 점이 있다. 목을 맨 자국 위로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것. 자살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죽인 뒤 자살로 위장한 것인가?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 숨진 며느리는 죽기 전날 밤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을 감추려 한 자는 누구였을까?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폐륜 살인극 평안 박여인 살인 사건의 전말이 지금 밝혀집니다. 1784년 황해도 평산. 박여인은 평산 조씨 가문의 며느리였다. 결혼 후 줄곧 시댁에서 조용히 살아왔고 평범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죽었다. 목에는 날카로운 칼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방 한가운데 쓰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둘러 장례를 치려 했다. 마치 이 죽음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이. 그러나 박 여인의 친정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즉시 관아에 신고했고 평산 군수 정경중이 직접 검시를 맡았다. 정경중은 박 여인의 시신을 살펴보았다. 목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 위로는 줄에 의에 눌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그는 고민했다. 칼에 찔린 자국 그리고 목을 맨 흔적이라. 보통 자살이라면 한 가지 방식으로 목숨을 끊는다. 칼을 쓰거나 스스로 목을 매거나. 그런데 박 여인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보였다. 의문이 들 법도 했지만 정경중은 큰 고민 없이 결론을 내렸다. 자살이다. 왜일까?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시신에서 방어은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통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면 반사적으로 손을 들거나 몸부림친다. 하지만 박 여인의 손은 깨끗했다. 자세가 전형적인 자살과 유사했다. 목이 늘어져 있고 시신의 손은 가지런했다. 조선시대 검시 기준에서 이런 자세는 자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평산군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박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었다. 가족들은 군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이 결론을 믿지 않았다. 박 여인의 오빠 박장혁.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 누이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군수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이미 검시가 끝났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게. 그러나 박장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새로 부임한 황해도 관찰사 엄사만. 박장혁은 곧장 엄사만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이 죽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엄사만은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엄사만은 박 여인의 죽음이 그저 단순한 자살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검과 복검 기록을 차례로 검토했다. 그리고 곧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첫 번째 문제, 초검과 복검의 기록이 다르다. 초검 기록에는 피해자의 목의 줄에 의해 눌린 자국이 있음. 하지만 복검에서는 그 흔적이 사라졌다. 엄사만은 의문을 가졌다. 초검 당시 분명히 있던 상처가 복검에서는 왜 사라진 것인가? 혹시 누군가 검시 전에 시신을 조작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문제 검시를 맡은 사람들의 정체. 초검을 진행한 평산 군수 정경중, 복검을 맡은 배천 군수 이서회, 엄사만은 조사 도중 이 두 사람이 피해자 조씨 가문과 먼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들은 애초부터 공정한 검시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검시관이 피해자와 연관된 인물이라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문제, 박 여인의 친정이 검시 기록을 받지 못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검시가 끝난 후 시신의 가족에게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박 여인의 친정은 그 어떤 공식 기록도 받지 못했다. 엄사만은 신박한 표정으로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확신했다. 이 검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조선 최고의 감찰 기관에 보고했다. 얼마 후 조선 최고의 수사관 암행어사 이곤수가 평산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박 여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치 시신 재검시. 암행어사는 곧바로 박 여인의 시신을 다시 검시했다. 그는 초검과 복검 기록을 비교하며 두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목의 줄 자국이 초검 당시에는 있었지만 복검에서는 사라졌다. 누군가 고의로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닐까? 칼에 찔린 상처의 방향이 동일했다. 스스로 찌른 것이라면 왜 모든 상처가 같은 방향일까? 그는 검시를 마친 후 엄사만과 마주 앉았다.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엄사만이 고개를 들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답했다. 피해자는 처음에 목이 졸렸다. 그리고 이후 칼에 의해 살해당했다. 엄사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암행어사는 검시를 마친 후 곧바로 박 여인이 살던 조씨 가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집에서 곡소리도 안 났다지.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가족들이 너무 조용하지 않나? 이상했다. 보통 며느리가 죽으면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한다. 그런데 조씨 가문에서는 애도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가 조씨 집안으로 향했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안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마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이. 암행어사는 조씨 가문의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신문했다. 먼저 박 여인의 시어머니 차씨. 박 여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 누구였소? 차씨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병이 깊었습니다. 그날도 온종일 앓고 있었고 밤이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암행어사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병이 깊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박 여인이 머물던 방은 너무도 깔끔했다. 병을 앓던 사람의 흔적이 악재 냄새, 더러워진 옷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그녀가 쓰러져 있던 방에는 그날 밤 차씨와 단둘이 있었다. 다음으로 암행어사는 조씨 가문의 조카 조광진을 불렀다. 그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박 여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가? 조광진은 망설였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충모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박 여인이 죽은 방에는 오직 너와 차씨만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지? 조광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암행어사는 조용히 말했다. 한 가지 더 묻지. 그날 밤 가족들을 일부러 집 밖으로 내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조광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암행어사는 조씨 집안을 둘러보던 중 박 여인이 죽은 방 안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몸부림친 흔적이 없다. 보통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땐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린다. 하지만 박 여인이 쓰러져 있던 자리는 너무나 깨끗했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처럼. 암행어사는 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창문 가까운 곳에서 미세한 핏방울이 튄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피를 문질렀다. 이건 처음 검시 기록에는 없던 흔적인데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방에서 다른 곳으로 시신이 옮겨진 건 아닐까? 암행어사는 시어머니 차씨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날 밤 박 여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이 누구였소? 차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며느리는 병이 깊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기록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초검 기록에서는 박 여인의 목에줄에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검에서는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차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 답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암행어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을 본 초검관 정경중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차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는 다음으로 조광진을 불렀다. 그는 처음보다 더 초조한 얼굴이었다. 그의 손끝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박 여인이 죽은 방에는 너와 차씨 단 둘만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 다시 대답해봐라. 조광진은 얼어붙었다. 어찌 된 일인가?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암행어사는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방 안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으니까. 조광진의 눈이 흔들렸다. 박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공격당한 뒤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조광진은 한순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암행어사는 조용히 말했다. 자, 이쯤에서 선택을 하게. 계속 침묵하며 공범과 함께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 것인가? 조광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서서히 두려움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조광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을 졸라 죽인 흔적, 칼에 찔린 상처, 그리고 방 안에 튄 핏자국까지. 너희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이미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조광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차씨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암행어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였다. 핏자국이 엉겨붙은 조각이었다. 이 천은 박 여인의 방에서 발견됐다. 누군가 피 묻은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는 흔적도 남아있지. 이 천은 내가 입던 옷에서 나온 것이다. 차씨. 순간 차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광진은 깜짝 놀라 차씨를 돌아보았다. 숙모? 암행어사는 천 조각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왜 박 여인의 방에서 내 옷 조각이 발견된 거지? 차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무너졌다. 그 아이가 조광진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것을 봤어. 모두가 숨을 멈췄다. 차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조광진은 경악한 표정으로 차 씨를 바라보았다. 암행어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조카랑 했는 거 걸릴까봐 입을 막으려고 며느리를 죽였나? 차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그저 못 본 척이었더라면. 조광진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암행어사는 그를 향해 말했다. 너는 박 여인을 직접 해쳤나? 조광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처음엔 목을 조른 건 숙모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숨이 끊어지지 않자 칼을 든 건 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손으로 3번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암행어사는 즉시 사건을 형조에 보고했다. 박 여인의 죽음이 단순한 가정 내 불행이 아닌 치밀하게 조작된 폐륜 범죄임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곧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조선에서 폐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고 법에 따라 가장 엄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정조는 보고서를 읽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인 죄는 대역죄에 준한다. 즉시 국문을 시행하고 죄를 묻도록 하라. 형조의 관리들은 차 씨와 조광진을 다시 불러 신문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그러나 차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조광진과 나와의 관계만 몰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조광진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나 아무리 변명해도 그들의 죄는 이미 명백했다. 조선시대에서 폐륜 범죄는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부모를 살해하면 거열형, 자식을 죽이면 교형, 그리고 가문 내에서 며느리의 친정을 해친 죄는 능지처참이었다. 차 씨와 조광진에게 내려진 형벌은 바로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처형하는 극형이었다. 형장에 끌려온 두 사람은 이미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백성들이 모여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소. 나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칼이 번뜩였고 순식간에 형이 집행되었다. 조광진은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조선법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 박 여인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와 조카의 비밀 관계를 알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가족 범죄 중 하나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박 여인은 믿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가족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 조선시대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약 박 여인이 그날 밤 모든 것을 모른 척했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라.